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개발에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의 풍성한 배움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영웅 피로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플루타르크 기록을 중심으로 그의 삶 초기 야망의 시작과 부상을 함께 파헤쳐보죠. 첫 번째로 다룰 점은요. 피로스의 승리가 남긴 아이러니입니다. 피로스 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버금가는 군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 정작 그의 이름은 그 대가가 너무 큰 승리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플루타르크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야망이 영광과 파멸을 동시에 가져왔다고 봤죠. 그러니까 뛰어난 전술가였고 또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 끝없는 정복욕이 결국은 자신과 왕국을 소진시킨 거죠. 아, 정복욕이 문제였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승리가 반드시 성공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표는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가 너무 커서 오히려 실패에 가까워지는 경우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그의 배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그의 몰로시아 왕가와 신화적 혈통 배경입니다. 스스로 아킬레우스의 후손임을 내세웠고 피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그 전쟁에서의 용맹함과 관련이 깊죠. 맞습니다. 그런 배경이 야망을 치우는데 분명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근데 어린 시절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정말 갓난아기였던 피로스가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 했거든요. 아,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탈출과 유배 경험이 그를 아주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일리리아 왕 글라우키우스에게 몸을 의탁하면서 냉혹한 정치 현실이나 생존 전략 같은 걸 몸소 익힌 거죠. 단순히 고호만 받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훗날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정략 결혼을 해서 세력을 얻고 또 왕위를 되찾는 기반을 마련한 걸 보면 이게 그냥 신화적 후광에만 기댄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외교 감각도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화적 권위와 현실 외교술, 이 두 가지가 야망을 더 키웠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그 유년기의 유배 생활에서 배운 생존의 기술입니다. 왕족이지만 이방인 궁정에서 자라면서 정치나 전쟁의 냉혹함을 일찍 깨달았다는 점. 그러니까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스스로 지지 세력을 만들고 영향력을 키우는 법을 터득했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때 정말 실질적인 능력을 길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리리아의 그 용맹한 전사들 틈에서 배운 뭐랄까요, 기병 운용이라든지 예측 불허의 전술 같은 거요. 이게 훗날 그의 군사적 성공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실전 경험을 쌓은 거니에요. 그렇죠. 결국 권력이라는 게 혈통만으로는 안 되고 실력과 사람을 통해서 얻고 지켜야 한다는 그 현실 감각을 이때 아주 제대로 배운 겁니다.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전략가로 성장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게 왕위를 되찾은 젊은 피로스. 그의 야망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네 번째는 젊은 왕의 야망,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가 되려는 꿈입니다. 에페이로스 왕국 재건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마케도니아, 더 나아가 이탈리아, 시칠리아까지 정말 더 큰 무대를 갈망했죠. 네, 스스로를 정복자 군주로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영토 확장을 추구했고 그래서 독수리, 아에토스라는 별명도 얻게 된 거고요. 독수리라. 야망이 느껴지는 별명이네요. 그렇죠. 그 야망 덕분에 헬레니즘 세계의 주요 인물로 급부상했지만 동시에 그게 스스로를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직접 싸우고 또 후하게 보상하는 모습에서 알렉산드로스를 따라하려 했지만 결국 이게 왕국의 재정과 병력을 계속 소모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죠. 알렉산드로스를 너무 의식했을까요? 플루타르크도 비슷하게 봐요. 그를 알렉산드로스의 그림자를 좇는 자로 묘사하는데요. 그 명성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를 얼마나 불안정한 길로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야망의 빛과 그림자,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자, 그의 야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마케도니아 원정인데요. 다섯 번째는
마케도니아 원정과 독수리 왕으로의 부상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가 디미트리우스 1세 통치 아래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피로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뛰어난 기동력과 기병 전술을 앞세워서 디미트리오스 군대를 격파합니다. 특히 그 베로이아 전투 승리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 승리로 단숨에 명성을 얻었죠. 그렇죠. 마케도니아 병사들과 시민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독수리 왕이라고 불리고 결국 마케도니아 왕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네, 대단했네요. 네, 초기에는 또 관대한 통치로 지지를 얻는 듯 보였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였죠. 아, 마케도니아는 발판이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더 큰 정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이 시기가 그의 전성기 시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전쟁에 대한 집착이 결국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그런 전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피로스의 어린 시절 시련부터 야망의 발현, 그리고 마케도니아 정복까지 그의 여정 전반부를 흥미롭게 따라가 봤습니다. 신화적 배경과 유배라는 역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 헬레니즘 세계의 강자로 떠오른 과정이 참 인상 깊네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6번째 이야기는 로마와의 첫 격돌, 바로 그 헤라클레아 전투의 충격입니다. 마케도니아를 한번 뒤흔들었던 피로스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딱 넘어오는데요. 네, 그렇죠. 타렌툼이라는 도시가 도와달라고 요청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도와주러 간 건 아니었겠죠. 아, 그럼요. 당시 신흥 강자였던 로마를 상대로 이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어쩌면 이탈리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야망이 대단했네요. 그래서 기원전 280년 드디어 로마와 크게 한번 붙게 됩니다. 헤라클레아에서요. 바로 여기서 피로스가 그 유명한 전쟁 코끼리를 처음으로 딱 선보입니다. 아, 코끼리. 로마군은 정말 처음 왔을 텐데요. 네, 맞아요. 이 거대한 짐승들이 막 달려오니까 로마군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충격이 엄청났죠. 코끼리 부대랑 또 기병 전술을 잘 써서 로마군을 밀어붙여서 이기긴 했는데 이겼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네, 문제는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병력 손실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특히 숙련된 병사들을 많이 잃었고 보급선 유지도 점점 어려워졌죠. 심지어 플루타르크 기록을 보면 피로스 본인도 로마군의 그 규율이나 전투력을 보고는 이거 이런 군대랑 계속 싸우는 건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평화협상을 먼저 제안을 정도했다고 해요. 이게 없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이겼지만 벌써부터 뭔가 좀 이게 그 피로스의 승리가 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야, 헤라클레아에서 이기고도 피로스가 로마를 상당히 경계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근데 로마가 여기서 그냥 물러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로마는 정말 빠르게 군대를 다시 추슬렀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아스쿨룸 전투로 이어지면서 그 유명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딱 탄생하게 되는군요. 피로스는 좀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싸워야 했겠네요. 이번 전투는 좀 어땠나요? 네, 기원전 279년에 벌어진 아스쿨럼 전투는요,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끼리가 활약하긴 했지만 로마군의 저항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로마도 이제 슬슬 적응하기 시작했나 보네요. 그렇죠. 결국 또 피로스가 이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실이 정말 더 막심했어요. 왜요? 네, 기록에 따르면 전투 끝나고 피로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런 승리를 한 번만 더 거두면 우리는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쓰이는 그 피로스의 승리, 그러니까 필 빅토리,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상처뿐인 영광, 이걸 뜻하는 말에 유래가 된 거죠. 전술적으로는 어떻게든 이겼지만 뭐랄까 전략적으로는 계속 군사 기반이랑 동맹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야망이 현실적인 한계에 점점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정말 값비싼 승리였네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계속 소모전만 하니까 피로스도 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8번째, 시칠리아 원정입니다. 네, 맞아요. 명분은 카르타고랑 싸우는 시칠리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돕는다는 거였지만 이것도 사실은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럼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시칠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해방자처럼 큰 환영을 받으면서 카르타고 세력을 거의 다 몰아내는 데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피로스가 이 성공에 좀 취했던 걸까요? 아니면 본성이 드러난 건지 점차 그 해방시켜준 도시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또 병력을 요구하면서 약간 군주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해방자가 아니라 지배자처럼요? 그렇죠. 시칠리아를 아예 자기 왕국처럼 만들려는 그런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처음 그를 환영했던 도시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과 반발이 커진 겁니다. 결국 또 동맹의 신뢰를 잃어버렸군요. 네. 입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별다른 큰 성과 없이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기회였던 시칠리아 원정이 오히려 갈등과 소모만 남긴 셈이 된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과정에서 신뢰를 잃는 경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스스로로 기회를 걷어찬 셈이네요.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는 느낌입니다. 자, 9번째. 베네벤툼 전투입니다. 시칠리아에서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군대는 지쳤고 동맹 관계도 불안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여기서 로마와 마지막 승부를 걸게 되는데 기원전 275년 베네벤툼 전투. 이번에는 결과가 좀 달랐다고요? 네, 이번엔 로마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 두 번의 전투에서 코끼리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잖아요. 이제 공략법을 찾았군요. 그렇죠. 로마군은 불화살 같은 걸 쏘아서 코끼리들을 막 혼란에 빠뜨리고 또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피로스 군대의 장점인 기동력을 상당히 제한했어요. 결국 피로스는 여기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탈리아를 제패하려던 그의 야망은 여기서 완전히 꺾이게 되죠. 완장이 좌절된 거군요. 네. 이 전투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확실한 강자라는 걸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반대로 피로스는 이제 승리의 왕에서 패배하고 퇴각하는 군주로 그 이미지가 추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에서의 꿈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는데 그런데 피로스는 여기서 멈추질 않네요. 이게 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10번째, 스파르타 공격입니다. 그렇죠. 에페이로스로 돌아오자마자 이번은 그리스 본토의 스파르타로 눈을 돌렸어요. 이거는 또 왜 그랬을까요? 실추된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었을까요? 네, 그런 측면이 강했겠죠. 그리고 당시 스파르타가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틈을 노려서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려 한 건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스파르타에서요? 네, 피로스가 스파르타의 저력을 너무 얕봤어요. 당시 스파르타 왕이랑 주력 군대가 원정 중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시민들, 심지어 노인과 여성들까지 나서서 정말 필사적으로 도시를 방어했습니다. 와, 시민들이 직접요? 네, 그 결사적인 저항에 피로스 군대가 상당히 고전했고 병사들의 학위도 막 떨어졌어요. 결국 도시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죠. 이것도 실패로 끝났군요. 그렇죠. 이 실패는 그의 명성에 정말 치명타를 입혔고 그나마 남아있던 동맹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피로스의 전쟁은 더 이상 무슨 영광을 위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자신의 몰락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는 그런 발버둥처럼 변해가는 거죠. 11번째, 아르고스 내전 개입. 야망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스파르타 원정 실패 후에 군대도 많이 지쳤고 재정도 거의 바닥이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았죠. 근데 피로스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마치 실패는 더 큰 승리로 덮어야 한다. 뭐 이런 것처럼요. 명성 회복, 이걸 갈망하면서 아르고스 내전에 뛰어들더라고요. 이 쉼없는 야망, 정말 대단한 건지. 대단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야망이 좀 위험해지는 시점이라고 할까요? 스파르타 실패 이후에 군대는 소모됐고 또 동맹들 신뢰도 좀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르고스 개입은 냉정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좀 조급함에서 나온 무리수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플루타르크도 이걸 지적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피로스의 야망이라는 불꽃이 스스로를 태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스스로를 태우기 시작했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게다가 아르고스 도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시민들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요. 여러모로 피로스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자, 그럼 12번째. 전술과 피로스, 기습과 설득의 달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데 그래도 피로스가 그냥 야심만 큰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 군사적인 재능만큼은 정말 뛰어났죠. 네, 단순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정말 번뜩였어요. 기습이나 빠른 기동력은 뭐 기본이고 심지어 적장을 설득해서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까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정보전이나 심리전 이걸 잘 활용했어요.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매복한다거나 적 내부를 흔들어서 분열시키는 그런 거요. 이야. 플루타르크가 괜히 칼날보다 빠른 꾀와 말보다 날카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상대 약점을 정확히 짚어서 역이용하는데 아주 능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술가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전술적인 승리가 결국 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적인 성공으로는 잘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단기 전투는 잘하는데 전체적인 전쟁 운영이나 뭐 동맹 관리 같은 건 좀 부족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뛰어난 전투 능력은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이나 어떤 그 동맹과의 관계를 꾸준히 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거죠. 이 불균형이 결국 피로스의 발목을 잡게 돼요. 13번째, 아르고스에서 맞은 허무한 최후입니다. 결국 그 아르고스의 복잡한 도시 구조가 피로스에게는 복이 됐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골목길에서는 피로스가 자랑하던 기병이나 코끼리 부대가 힘을 쓰기 어려웠죠. 아, 기동력이 생명인데. 그렇죠. 게다가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아주 거세게 저항을 했거든요. 상황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피로스 군대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완전히 악몽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최후가 찾아옵니다. 네, 어떤? 치열하게 시가전을 벌이던 중 한 노부인이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지붕 위에서 던진 기왓장 하나가 하필 피로스의 투구를 딱 맞춘 거예요. 네, 기왓장이요. 네, 기왓장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적병 하나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와, 정말 너무 허무한데요. 그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영웅이. 그렇죠. 플루타르크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의 마지막이 이름 없는 노파가 던진 기왓장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그 허무함, 그 끊임없는 야망의 끝이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좀 초라하기까지 한 죽음이었다는 거.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14번째, 플루타르크의 도덕적 평가, 덕성과 과욕의 충돌입니다. 플루타르크는 그럼 피로스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냥 실패한 야심가, 이렇게만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진 않았습니다. 군사적 재능이나 또 병사들과 함께 고생하는 용기, 심지어 패배한 적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그런 인품, 이런 덕성들을 분명히 인정해요. 아, 장점도 많았군요. 그럼요.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장점들을 결국 삼켜버린 게 뭐냐? 바로 절제되지 않은 과욕, 끝없는 야망이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과욕. 플루타르크 분석이 정말 날카로운데 그의 덕은 병사들을 끌어모았지만 그의 욕망은 그 모인 병사들을 끊임없이 소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핵심을 찌르네요. 덕이 사람을 모으고 욕망이 그 사람들을 소모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로스의 삶 자체가 덕성과 과욕이 계속 충돌하는 어떤 거대한 비극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매력적이고 유능한 리더였지만 스스로의 그 끝없는 야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전쟁으로 더 큰 승리로만 내달린 거예요.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파멸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승리가 반드시 성공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절제 없이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얻는 승리는 오히려 더 큰 실패의 씨앗이 걸 수 있다. 피로스의 삶이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죠. 500자 총평입니다. 피로스는 에페이로스의 왕이었죠. 스스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거쳐서 스파르타 그리고 마지막 아르고스까지. 말 그대로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어요. 네, 당대 최고의 전술가 중 한 명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또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용맹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외부의 강한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던 끝없는 정복욕, 바로 그 과도한 야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야망 때문에 동맹들은 등을 돌렸고, 귀중한 병력은 계속 소모되었죠. 결국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피로스의 승리, 영어로 piercing victory라는 말이 바로 그의 삶에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서 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승리.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는 그런 승리를 의미하죠. 그의 이야기는 결국 승리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절제가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역사의 아주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1번째 영웅, 피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2번째 영웅, 카이우스 마리우스에 관한 동영상도 기대해주세요.